자, 다 적었죠? 자, 요거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라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중요한데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당장 언급하지 않고 뭐 넘어가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이젠베르그 불확정성 원리는 내가 여러분 그 카톡에다가 강의를 올려놨어요, 그죠? 올려놨기 때문에 하이젠베르그 불확정성 원리는 그 뭐냐면 카톡에 올라온 링크를 보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우혁 오케이? 진유로 오케이? 네. 진유로 왜 저번 시간 안 왔어요? 저 그 생물 때문에. 오, 진유로 생물 잘하는 거예요? 어쩐지 헤어스타일이 생물 같았어. 그래? 헤어스타일 이거 생물학자의 헤어스타일. 딱히 그런 건 없네. 그냥 붙여봤어요. 그래, 생물 멋져요. 근데 물리는 머리가 없고. 그런가요? 어떻게 그런가요? 그럴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내가 또 생물에는 내가 젬병이어가지고 생물 잘 못해가지고 생물 잘한다 그러면은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자, 봅시다. 양자역학하면서 이제 인양반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슈레딩거라고 하는 분인데 내가 대학 다닐 때 물리학과 과목을 딱 하나 들은 게 있는데 일반 물리 빼고 물리학과 개설을 돼 있는 전공 물리 중에서 이제 전자기하학을 딱 한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진짜 성적 받기 정말 어려워가지고 진짜 개고생해서 B- 받긴 했는데 두 분 다시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힘든 과목이었는데 그때 그 과목을 수업해 주시는 선생님이 슈레딩거 제자였어요. 네, 그래서 슈레딩거 옛날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박사학위를 하신 분이니까 내가 대학을 95년에 들어갔으니까 그때 그 교수님이 그 해에 그 정년 퇴임을 하는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슈레딩거 밑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는데 와 진짜 그럼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인데 수업을 이렇게 이렇게 수업을 하세요. 뭐 비틀비틀하면 수업을 해. 그 진짜 그해 마지막 진짜 마지막 수업이래. 그래서 그 교수님이 수업을 하실 때마다 듣는 학생들이 전부 다 막 교수님 쓰러지면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할아버지가 하고 수업하시는데 수업을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푹 수업하시고 막 그러시면서 마지막에는 어떤 것도 있었냐면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다 끝났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교수님하고 학생이 이제 뭐 형식적인 연은 다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건데 갑자기 교수님이 그 마지막 수업 시간에 그 어떤 주제가 있는데 이 주제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자기가 다 끝나고 나서 이게 강의를 또 하겠다. 그래서 와서 들을 사람 들어라.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어서 이건 꼭 알아야 된다. 뭐 이러시는 거예요. 기말고사 다 끝났는데. 얼마나 정말 멋진 교수님이야. 당연히 안 갔죠. 그냥 수업 내용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 전자기하학의 뭐 상대성 이론 넣어가지고 막 수업, 뭐 그런 거 하는 거, 너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1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그랬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슈레딩거 하면 그 물리학과의 그 교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나도 그 나이 들 때까지 계속 수업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건. 자, 그럼 이제 이 양자역학의 이 슈레딩거 방정식과 관련해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떤 그 직관을 가지고 만들어진 건지 한번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이렇게 제안이 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가 4차원에 살고 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물리적인 그 상황은 3차원이라 할 수 있겠죠. 뭐 X, Y, Z 좌표를 설정을 하면 모든 이치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인간이 살고 있는 이 3차원 좌표는 3차원 좌표에 있는 어떤 상황들은 영원해요? 시간이 갈수록 변해요? 시간이 갈수록 변하죠. 그래서 3차원의 어떤 좌표를 설정할 수 있는데 그 좌표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할 또 하나의 변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우리는 공간을 3차원으로 규정하지만 거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4차원을 경험한다라고 말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당연히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뭐 잘은 몰라도 어렵다고 해야 되겠죠. 웃으면 되겠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원래 우주에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예, 시간은 원래 우주에 없다고 하죠. 예, 시간은 무엇의 탄생과 함께 만들어진 거예요? 시간은 무엇의 탄생과 함께 시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생명이요. 생명.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생물에게는 시간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무생물에게는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생물인 채로 그냥 그대로 영원히 뭐 그대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변의 물질만 제한해 두면 무생물은 지금 이게 1000년 전인지 100년 전인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만 생명체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상황이 아주 뭐 급속도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사실은 시간은 원래 우주에 있었던 물리량이 아니라 생명체가 태어나면서, 특히나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시간이라는 물리량이 생기게 된 거라, 원래 없는 변수를 끼워 넣어서 처리를 해야 되니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긴 해요. 근데 뭐 이쪽은 뭐 나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뭐 수학자들이 그렇다네요. 자, 그래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은 당연히 시간이 변수일 수 있어야겠죠. 근데 시간을 변수로 집어넣으면 따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하는 모든 슈레딩거 방정식은 시간을 뭐냐면 변수로 취하지 않는 시간 비의존 방정식만 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대부분의 그 뭐 물리화학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나중에 그 양자의 역학을 아주 전공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때는 시간 의존 방정식도 배우게 돼요. 근데 그건 뭐 여러분 나중에 뭐 알아서 해보시고, 우리가 지금 할 건 요거 하겠죠. 옥스토비에도 요런 정도만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제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슈레딩거는 어떤 생각으로 이런 걸 제시하게 됐는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타웨이브. 자, 기억나요? 메타웨이브. 자, 메타웨이브 우리말 번역 물질파. 그래서 어떤 입자가 있는데 그 입자의 상황을 파동적 관점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수식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였어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자, 이때 여기에 있는 P가 무슨 물리량이죠? 운동량이죠. 자, 그럼 그 운동량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운동량은 바로 mv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입자의 질량과 그 입자의 속도로 운동량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리고 h는 뭐죠? 플랑크 상수였죠. 그래서 이렇게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를 바로 물질파라 하고, 그래서 이 물질파로 그 입자의 어떤 성격을 파동의 언어로 표현해 본 것을 물질파라고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포톤의 에너지 표현 기억나요? 포톤 에너지 표현. 자, 포톤 에너지 표현 어떻게 됐죠? E는 뭐였어요? 바로 hν. 그 다음 램다분의 hc.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pc 이거였죠? 그래서 포톤은 그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전적 입자는 아니고, 고전적으로 파동이었던 빛에다가 그 입자의 언어로 설명을 했던 게 바로 포톤이었고요. 그래서 그 포톤의 에너지 표현 요 소식을 내가 꼭 기억하라고 했었는데, 그때도 여기 뭐가 등장하냐면 운동량이 등장하죠. 그 운동량이 포톤에서는 어떻게 표현됐어요? 바로 이렇게 표현됐었죠. 플랑크 상수 나누기 바자. 기억나시죠? 그래서 P는 람다분의 H에서 램다가 P분의 H가 됐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정확하게 이게 된 건 아닌 건데,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시는 게 편해서 이렇게 포톤 에너지 표현을 꼭 기억해 두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뭐 여하튼 이렇게 됐다고 치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물질파도 일종의 웨이브일 거고요. 그 웨이브를 나타내주는 함수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램다가 일종의 이제 뭐가 되면 돼요? 일종의 파장이라고 생각하면 그 파장 램다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수식이 뭐가 있겠느냐를 고려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 파장 램다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수식 바로 사인파 이렇게 도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되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냥 뭐다 파장 램다를 표현해주는 가장 간단한 수식을 이렇게 도입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인파에 람다분의 2파이 x라고 쓰면 예를 들어서 이 x 자리에다가 램다를 집어넣으면 램다 약분돼서 사인 2파이가 돼서 원래 0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인 함수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x를 변이라고 했을 때 그 x에 대한 그 함수를 사인 함수로 이렇게 표현하면 파장 람다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이 녀석을 뭐 그냥 한번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미분하면 사인 함수가 뭐로 바뀌어요? 코사인 함수로 바뀌죠. 그리고 앞에 있는 램다분의 2파이가 바깥쪽 상수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합니다. 그래서 이계도 함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사인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앞에 상수가 한 번 더 튀어나오네요. 이렇게 해놓고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여기부터 여기 이게 뭐랑 똑같아지냐면 원래의 파동함수 파이랑 똑같아지네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파동함수를 정해 놓으면 얘는 두 번 미분을 하면 뭔가 원래 꼴로 돌아오는 그런 묘한 특징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램다라고 하는 파장이 앞으로 상수로 튀어나와 있죠. 이 부분을 뭐로 바꿀까요? 저기 있는 물질파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본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자,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걸 뭐라고 하기로 했었죠? 바로 h바라고 했었죠. 그래서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도입을 하면서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플랑크 상수의 2파이를 나눈 h바 이런 식의 상수를 계속 쓰는 거예요. 관습적으로. 어쨌건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면 이 수식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 여기 주어져 있는 요 녀석이 지금 누구냐면 얘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을 한번 곱해보죠. 왜 곱하느냐? 곱하고 나면 그 이유를 압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요걸 곱했다는 얘기는 요거에다가 이걸 곱한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걸 곱해주면 마이너스 소거되고 플랑크 상수 제곱 소구가 돼서 이쪽이 뭐로 바뀐다? p제곱 오버 2n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난데없는 이런 상수를 곱해줬느냐? 바로 이만큼을 만들어내기 위한 건데 운동량 제곱을 질량의 2배로 나누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유명한 운동에너지 표현 수식이죠. 그래서 묘하게도 여기에 있는 이 파동함수는 보시다시피 사인 함수의 어떤 초월함수의 특징에 따라 두 번 미분을 해버리면 원래 꼴로 나타나게 되는데 묘하게도 앞에 이런 상수들을 도입해주면 운동에너지를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뭔데 이제 아시겠죠? 무슨 말이죠? 그죠? 오케이 된다.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수학자들이 수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 체계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뭔지 아세요? 수학자들이 의외로 이걸 굉장히 따져요. 뭐? 수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이걸 잘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잘 안 하던데 수학자들은 수학이라는 체계 안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바로 시각적 아름다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혀 안 믿겠지만 수학자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게 예쁘게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냥 그런 취향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눈에 이렇게 예쁘게 보인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장황하다는 얘기겠어요? 컴팩트하다는 얘기겠어요? 컴팩트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왜 컴팩트해야 되냐면 컴팩트할수록 범용하기 쉽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기 쉽고 그 다음에 수식 전개할 때 실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자들은 수식 자체가 컴팩트한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런 수식을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분 이거 시각적으로 같아요, 달라요? 시각적으로 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만큼 이 여기에 대응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말 번역 연산자, 영어 표현으로는 오퍼레이터라고 하죠.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어떤 물리량을 알아낼 수 있는 계산 방식을 뜻해요. 그래서 여기서 수학자들은 이 시각적인 아름다움으로부터 어떤 생각을 하냐면 파동함수라는 게 제시가 되어 있으면 그걸 두 번 미분하고 앞에다가 무슨 상수를 곱해주면 바로 뭘 알아낼 수 있다? 운동에너지를 알아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연산 방식, 어떤 상수를 곱해주고 그 함수를 두 번 미분해주는 거, 요런 계산 방식을 연산자, 특히나 누구에 대한 운동에너지에 대한 연산자라고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양자역학을 배우게 되면 이 연산자만 한 3시간, 4시간 배우게 되거든요. 3시간, 4시간 배우고 막 계산도 해보고 하는데 뭐 옥스토비 수준에서는 이런 운동에너지 연산자 정도만 우선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됐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식은 어떤 상황에 적용을 한 거냐면요. 바로 이런 상황. 어떤 입자? 바로 자유입자예요. 그냥 1차원에서 그냥 혼자 알아서 슉 움직이는 이런 자유입자에 대한 파동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입자는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입자 사이에 뭐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입자가 여러 개가 되면. 바로 인력, 청력의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죠.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 에너지가 생길 수 있습니까? 바로 위치 에너지가 생길 수가 있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입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입자가 동시에 존재하면 그때 인력이나 청력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때 나타나는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러면 그 위치 에너지를 나타나게 해주는 어떤 계산 방식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 위치 에너지를 나타나게 해주는 알게 해주는 그 연산 방식은 바로 위치 에너지 연산자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요만큼이 위치 에너지 연산자가 되고 그 연산자를 파동함수에 연산을 해주면 바로 뭐가 된다? 위치 에너지가 등장을 하고 다시 원래 파동함수로 돌아온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 연산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봐봐요. 앞에서는 운동에너지 연산자, 뒤에서는 위치 에너지 연산자. 그러면 무슨 에너지 연산자도 있겠어요? 바로 역학적 에너지 연산자도 있겠죠. 자, 그 표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러면 여기 쉴게요. 여기 쉰다잉. 쉰다잉. 에잇.
다음 자, 그 다음은 요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연산 방법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바로 자, 이 부분이 뭐였었냐면 원래 파동함수 파이 x에다가 어떤 상수 곱하고 두 번 미분한 거. 뭐를 알아내기 위한 거죠? 운동 에너지를 알아내기 위한 거죠. 이거에 위치 에너지를 알아내기 위한 연산자를 같이 더해줍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에너지는 벡터 물리량이에요, 스칼라 물리량이에요? 에너지는 스칼라기 때문에 그냥 더하기로 표현하면 되거든요. 전체 에너지는. 그러면 이 부분에 의해서 뭐가 나타날 거냐? 운동 에너지가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 이 부분에 의해서 뭐가 나타날 거냐? 위치 에너지가 나타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얘를 조금 더 단순하게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때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요 E는 무슨 에너지다? 역학적 에너지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요 계산 방식 혹은 이 표현 자, 어디하고 어디를 그냥 따기만 한 거냐면 여기에 있는 요 운동 에너지를 연산해내는 방식과 위치 에너지를 연산해내는 방식 부분 있죠? 요거 요 두 만큼을 따로 떼낸 겁니다. 요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유명한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고 해요. 물론 1차원에서. 왜 1차원이냐면 지금 변수가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x좌표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즉 1차원 수직선상에 존재하는 어떤 입자의 운동 에너지 부분과 위치 에너지 부분을 연산하는 연산 방식을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을 알아두세요.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해밀토니안이니까 해밀톤이라는 사람의 형용사형을 만든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원래 어떤 양반이 있었던 거야. 해밀톤이라는 양반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저 해밀톤이라는 양반은 그 뭐냐면 아주 꽤 몇백 년 전 사람이 한 200년 전쯤 사람이어서 고전 역학 만들고 할 때 뭐 그때 사람이라 200년까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꽤 양자역학 이전 사람이에요. 이전 사람인데 그 양반이 도입했던 어떤 수리적인 업적을 그대로 따서 해밀톤 이안 오퍼레이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1차원에 대한 표현이 이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냐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두 연산 방식을 한꺼번에 이렇게 H로 표현하였어요. 네. 1차원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입자는 네. 1차원은 수직선이요. 수직선이요. 수직선. 네, 수직선. 여기에서 뭐 다른 입자가 있으면 인력이 좀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청력이 나타나는 요런 정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녀석들을 1차원의 입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혼자 있으면 그냥 쭉 이렇게 가거나 쭉 이렇게 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된 이것을 다른 말로 파동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되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슈레딩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영감을 얻어서 파동 방정식을 만들었느냐? 우선은 그 물질파에서 영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제 물질파가 어쨌건 물질파로부터 어떤 파장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파장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 수리적인 함수를 찾아내고 경험적으로 그리고 그 함수로부터 저런 방정식을 만들어서 일반적 상황에 적용을 해보려고 했던 노력을 슈레딩거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엄밀한 의미의 창조는 있습니까? 다 사실은 모방인 겁니까? 엄밀한 의미의 창조는 없죠. 예를 들면 사실은 엄밀한 의미의 창조는 뭐 이런 거예요. 뭐 달을 하나 만들었다 뭐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맨날 뭐 창의교육 뭐 이런 있다고 이상한 얘기 하지만 뭐 사람이 아무리 창의롭다고 해도 뭐달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절대 못 만들어요. 예를 들면 뭐 되게 우리가 창의적이다 창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 사람이 달 같은 거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거든. 꼭 인간이 어떻게 달 이런 거 어떻게 인간이 별 만들 수 있어요? 갑자기 별 하나 만들어 볼까? 이런 거 안 된다고. 뭐 셀러스트리얼도 아니고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한 의미의 창조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인간의 업적은 우리가 창조라고 겨우 불러주는 업적은 결국 뭐냐? 적절한 모방이에요. 적절한 모방과 편집.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미 기존에 누군가 해놓은 것을 가져다가 하필 그 시대가 원하는 어떤 목적에 맞게 편집해 놓은 거 그걸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창조라고 불러주는 거지 엄밀한 의미의 창조는 없어요. 네. 인간은 그럴 능력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인간이 요구하는 수준의 창조를 하려면 그래서 뭘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편집을 해야 된다며. 그럼 편집을 하려면 뭘 알아야 편집을 해요?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알아야 편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 슈레딩거 방정식도 슈레딩거란 양반이 갑자기 하늘에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고 원래 이것과 관련된 업적이 100년 전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잠깐 살펴볼 텐데 자, 여기 되겠어요? 여주나이? 여주나이? 에이. 자, 이 주제만 하고 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건 잘 지워지지가 않아. 이게 지우개의 문제인 것 같아. 저희 창원에 있는 학원은 이게 지우개가 되게 잘 지워지거든요. 칠판은 비슷한데. 그래서 이렇게 자, 지우고. 자, 그럼 이제 슈레딩거라는 양반이 참조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기존 고전 역학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우선 쓰시고. 선우가 썼어요? 아, 현욱이 썼어요? 또 선욱이래. 내가 본 웹툰에 선욱이라는 캐릭터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현욱인데 우기가 있어서 선욱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선욱이는 그 만화책에서 나중에 죽어요. 그래서 선욱이 말고 현욱이, 알겠죠? 그 선욱이가 친구를 대신해서 죽어요. 친구 살리려고. 되게 의로운 캐릭터예요. 하여튼 그래. 근데 현욱이는 여군이 잘 살아 있어요. 현욱이는 절대 죽으면 안 돼. 그래. 자, 잠깐 한번 보시면 자, 뭐 사실 이수식만 놓고 보면 이수식에 대해서 나 역시 잘 몰라요. 왜냐면 이거 어디서 배우는 거냐면 그 수리 물리라고 그 일반 물리 넘어서 물리학 전공 과정에서 배우는 그 분야가 있나 봐요. 거기 그거 배우면 배우는 것 같던데 나 역시 수리 물리 배운 적이 없어서 그냥 이수식이 이게 알려져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냥 그 아주 고전적인 파동 있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바다에 가면 넘실넘실 파도 치잖아요. 그 넘실넘실 치는 파도가 사실은 우리가 치는 그 파도라고 하는 게 1, 2, 3차원 어디서 우리가 관찰되는 파도예요. 3차원에서 관찰되는 파도잖아요. 그리고 우리 소리 같은 것도 3차원 공간 속에서 이렇게 파동이 전파가 되기 때문에 3차원 공간에 있는 어떤 파동에 대해서 그 항상 이런 관계식이 만족을 하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꼬부랑 표현은 뭐 편미분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 3차원에 존재하는 파동을 나타내는 파동 함수니까 그 변수 역시 x, y, g 세 개고 그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을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각 변수마다 두 번 미분하는 두 번 미분하는 연산자를 이렇게 선형적으로 더하기를 해준 부분. 사실은 또 이 부분을 또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뒤에 나올 텐데 이 부분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또 요렇게 불러요. 델 스퀘어라고 불러요. 읽을 때는 이제 델 스퀘어라고 하는데 역시나 양자역학이 있기 전 고전역학에서 부르던 연산자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파동 함수가 있는데 그 녀석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걸 선형적으로 더한 거겠죠. 그런 식의 계산 방식을 델 스퀘어라고 하는데 뭐 이름 써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올 리는 없으니까 그냥 저런 표현이 있다. 자, 그것에다가 더하기 어떤 상수배 4파이 한 다음에 그때의 파장의 제곱을 나눠서 상수배를 하고 다시 파동 함수를 곱해 주면 그게 항상 0이 되는 것이 바로 고전적으로 알려진 파동 방정식이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로 3차원 접근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1차원으로 얘를 바꾸면 이 수식은 그럼 또 어떻게 간단하게 바뀔 수 있겠어요? 1차원에서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어떻게 된 건지 알겠죠? 수직선이니까 YZ 좌표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YZ는 싹 없다고 생각하고 YZ 없애주면 이 방정식을 간단하게 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이건데 1차원에서는 이렇게 단일 미분으로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나 해볼 텐데, 자, 여기 줄게요. 왜 준다? 여기 줄게요. 에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자, 여기서 보시면 역학적 에너지는 아시다시피 뭐에다가 뭘 더한 거예요? 운동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 더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에 있는 그냥 1차원의 딸롱 존재하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대 여기다가 그냥 편의상 이렇게 있을까? 이렇게 있을까? 하고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운동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요. 여기 뒤에 있는 이 표현은 이렇게 바꿨어요. 자, 이유가 뭐냐면 그냥 위치 에너지긴 위치 에너지인데 아시다시피 위치 에너지는 바로 거리 혹은 위치 이게 변수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치 에너지 수식 뭐뭐가 있냐면요. 뭐 예를 들어 MGH 이런 수식 있죠. 여기서 사실은 위치 혹은 거리의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H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수식이 있냐면 무슨 상수 곱하기 R분의 Q1, Q2 이건 또 무슨 에너지예요? 바로 쿨롱 위치 에너지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Q1, Q2의 입자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위치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위치 에너지 수식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냐면 위치나 거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 위치 에너지를 결정해주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1차원에 대한 생각만 할 거니까 이 위치 에너지를 그때의 그 위치 변수에 대한 함수로 위치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대를 다시 써주면 자, 여기도 줄게요. 여기 줍나잉. 이제 여기서 얘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여기에 있는 운동량 P 있죠? 운동량 P.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이 부분만큼을 아까 썼던 이런 표현으로 바꾸어 보았어요. 그냥 이렇게 쓰도록 하자. 그래 뭐 이렇게. 그래서 물질파 표현에서 운동량을 램다분의 h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입한 람다가 물질파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다? 물질파 제곱분의 1을 이런 꼴로 바꿔 쓸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E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에너지? 요거는 역학적 에너지. V는 위치 에너지. 자, 그러면 이때 이 짓거리를 왜 했을까요? 바로 얘를 어디에 넣어주려고? 여기에 넣어주려고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고전 파동 방정식을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표현된 게 고전역학적 파동 방정식인데 이 람다 자리에다가 이걸 그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4파이 곱하기 2m h 제곱 그 다음에 2 빼기 v의 파이 x는 0 이런 꼴로 바뀌겠죠. 맞습니까? 맞죠? 그럼 아시다시피 아까처럼 자, 이 부분은 그럼 또 뭐로 바꿔주면 돼요? 이 부분은 얘 4파이 제곱을 밑으로 나눠서 다시 표현하면 이 부분만 h 바이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마이너스 2m분의 h바 제곱을 여기다가 곱하고 d제곱 파이 x dx 제곱 이렇게 곱해주면 여기서 약분되고 뭐만 남을 거냐면 vx 파이 x에 2파이 x 이런 꼴로 바뀌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어떤 표현으로 바꾸느냐? h 파이 x는 2파이 x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운동 에너지 자, 우선 뭐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 h바 제곱으로 바꿨으니까 요렇게 약분해주고 마이너스 넣으시면 마이너스 2 넘어가고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어서 요 v 파이가 여기 이렇게 더해진다고요. 그래서 잘 보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간단히 계산이 된 겁니다. 자, 이때 아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 합쳐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 부분을 앞서 뭐라고 불렀었죠?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고 했었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이 수식을 아까 파동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아까는 물질파 이론을 이용해서 바로 그 파형을 표현해 줄 수 있는 파동 방정식을 바로 찾아냈다면 원래 알려져 있는 고전 파동 방정식에서 물질파 이론을 다시 집어넣어서 저렇게 함수 개형을 방정식을 바로 이렇게 유도해 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여러저러 방법으로 슈레딩거라는 사람은 얘를 역학체계에 도입해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방정식을 제시했고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업적으로 이 양반은 뭐를 받게 되죠?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양자역학과 관련된 여러 노벨상 중 하나가 이 방정식으로부터 수여가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계속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자, 뭐 지금 이 문장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파동 방정식을 그냥 한글로 써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파동 함수가 있고 그 파동 함수에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적용을 하면 그 덕에 그 파동 함수가 품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를 알 수 있다를 그냥 말로 써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에다가 이 생각을 적용해 볼 거예요. 그럼 이 시스템을 어디에 적용할 거냐? 우선 첫 번째 해볼 게 곧 오늘 나오겠지만 파티클 이너 박스라고 해서 그 상자 속 입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도 이 생각을 적용을 할 거고요. 그게 조금 이제 되면 그 다음에 수소 원자, 핵 하나하고 전자 하나로 되어 있는 수소 원자에도 이 방정식을 적용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에 대한 공부도 또 추가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슈레딩거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대단하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갖다 세요.